방랑 허사갓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말 저녁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노회찬의 죽음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작년 7월 말경 어느 날이었죠. 몹시 무더웠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람 한 점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로 되돌아가보는 아마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노회찬은 자신의 동생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아파트, 남산에 있는 아파트 17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투신 자살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발표한 보도입니다. 국가에서 발표한 보도가 진실이고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은 가짜 뉴스일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투신 자살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의혹을 가지면서 페이스북에 여러 배친들과 의견을 나누는 도중에 저와 똑같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나자 해서 광화문역 있는 근방에서 만나서 노회찬 자살 조작 시민 진상 조사단이라는 임시 단체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모임의 부대표직을 맡았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사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러한 명제하에 사건 현장을 20회 이상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들이, 경찰이 발표한 모든 행위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직접 시연해 보았던 것입니다. 각 당 몇몇 의원분들이 미국에 갔었고 미국에서 귀국한 날 노회찬 의원은 제일 먼저 삼성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님을 찾습니다. 효자 노회찬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에 노회찬의 부인 김지선은 남편의 출근을 배웅하였고 아침 8시부터 노회찬이 시신이 발견된 9시 38분까지 노회찬과 함께한 사람은 하동원 당시 수행비서가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범죄에서 흔히들 증인이 단 한 명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투신했을 때도 현재 청와대에서 경호과장을 하고 있는 단 한 분의 수행원만 있었습니다. 증인이 2명인 경우에는 굉장히 혼선에 빠지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는 증언을 하면서 한 사람은 그때 담배를 물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아니 담배는 안 물고 있었다. 서로 격리해서 증언을 받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언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사인 경우에는 증인은 단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팩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동훈 수행비서가 아침 8시 노회찬의 국회 출근길을 함께했고 8시 50분에 국회의사당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노회찬 의원은 자신의 집무실에 가지 않고 국회의사당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20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9시 10분경에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동생의 집, 남산에 소재한 동생의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20분 후 9시 30분에 그곳에 남산의 동생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9시 30분에 차량에서 내려 9시 38분에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당시 수행했던 하동훈 수행비서는 노회찬 의원이 9시 30분에 내리고 약 3, 4분 있다가 화장실에 갔다 옵니다. 화장실에 갔다 와 보니 경찰들이 와 있고 노회찬 의원이 투신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9시 30분에 노회찬 의원은 남산 아파트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8분 후에 17층 난간에서 투신한 노회찬의 시신이 경찰에 의해 발견됩니다. 8분입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16층 아파트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저는 노회찬 의원보다 더 몸짓은 날렵합니다. 제 키는 1m 75지만 몸무게는 68kg입니다. 저는 제 아파트에서 1층에서 17층까지 걸어서 올라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나름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7, 8층에서 약간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층 이상 올라갈 때는 옆에 있는 올라갈 때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이렇게 짚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17층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굉장히 헉헉되었습니다. 그게 약 5분 이상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회찬이 떨어져 투신했다는 그곳은 그 벽면 그 창틀까지의 높이가 1m 46cm인가 그랬습니다. 우리로 제 키로 따져도 거기 창틀 그 창문에 이렇게 보면은 목에 딱 걸리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고 그걸 올라타야 합니다. 밑에 무슨 받침대가 있으면 받침대로 잡고 올라가겠죠. 근데 거기 사건 현장에는 그런 받침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올라가려고 해도 제가 팔림이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올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1층에서 17층까지 걸어 올라왔기 때문에 숨은 헥헥거리고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창틀은 폭이 1m 20 몇 cm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으로 접으면 뛰어내릴 수 있는 공간은 60 몇 cm였습니다. 그 높이는 1m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모든 자료 다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가서 그 안에서 웅크린 채로 떨어져야 됩니다. 17층에서 떨어졌다면. 5분, 6분이 걸려서 17층에 올라와가지고 그 창틀에 올라가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노회찬은 그 폭 60 몇 센치, 높이 1m 몇 센치에서 배도 뿔뚝한 노회찬은 웅크린 채로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사실 그 창틀에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9시 30분에 차량에서 내렸던 노회찬은 9시 38분에 시신이 발견됩니다. 당시 시신을 처음에 들었던 아파트 경비원인가요? 경비원은 뉴스 보도에서는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시체가 떨어져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아파트 경비원을 따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보도에서는 쿵 하는 소리를 경비원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여기서 가장 또 하나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떨어지고 마치 경찰이 어떤 시체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함정 수사를 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찰의 기동력이 빠르더라도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걸립니다. 경찰이 출동하려면 신고를 해도. 어떻게 마치 어떤 사람이 떨어져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마치 대기하고 있다가 확 나타납니다. 9시 38분입니다. 흥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주변에 포리스 라인을 치고 보통 시신이 발견하면은 이렇게 뭐 거적 같은 걸로 덮지 않습니까?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얼굴만 알아볼 수 없게 돼 있고 17층에서 떨어진 시신이 주변에 피가 낭자한 것도 없습니다. 사건 현장은 피로 얼룩지지 않고 너무 깨끗했습니다. 어쩌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했을 때도 현장에 핏자국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파일러들을 말하고 하면은 고층에서 떨어지면은 마치 물통이 수박이 떨어져서 수박이 익혀지듯이 주변에 피가 낭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체가 일그러졌다. 주변에 핏자국은 없었다. 이것은 사건 현장의 객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분이 착각하는 순간 그 시신에 이 손이 찍힙니다. 그런데 잠깐 찰칵하고 찍었던 사진의 손톱이 제 손톱보다는 한 3배 정도 긴 손톱입니다. 노회찬 군이 사건 전날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 사진 찍어놓은 사진을 또 이렇게 확대시켜서 손톱만 보니까 손톱이 매끄럽게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었다면 뭐 저희들이 억측일 수도 있겠죠.
자, 이 정도 의혹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신고를 했더니 마치 지나가는 경찰이 빨리 와서. 그런데 그 현장에는 과학수사대도 와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수사대는 그렇게 빨리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시찰 중인 경찰은 빨리 현장을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건 현장은 빨리 포리스 라인을 쳐야 됩니다. 다른 증거물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거기를 포리스 라인을 쳐서 다른 증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접근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수사 기법이며 사건에 대한 대처 방법인데 여기서 끝났다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무슨 의혹을 제기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양파를 하나 더 까겠습니다. 저희는 당시 이 사건을 취급했던 중부경찰서에 갔습니다. 아마 거기가 중부경찰서 맞습니다. 그 사건이 뭐 그런 것까지 뭐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형사 3과가 어디로 배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건이 형사 3과가 굉장히 형사 3과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뭐 좀 자본 비슷한 거나 취급하는 그런 과더라고요. 그러니까 1과, 2과, 3과가 있다면 이런 유력한 한 나라의 정치인의 자살을 왜 이런 허접한 과에서 취급을 할까라는 의아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요구했어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인 경우 경찰은 대부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던 CCTV를 공개해 줍니다. 왜 공개를 안 하십니까? 왜? 아파트 9시 30분에 도착해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면 정말 8분 만에 자살이 속전속결로 일어납니다. 그 영상만 확인하면 그 시각에 노회찬의 엘리베이터 안의 모습만 보이면 왜 의혹을 갖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저렇게 아파트 타고 올라가고 하필이면은 가셔도 자기 엄마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서 뛰어내려서 죽어. 자기 엄마 그냥 가슴에 못질하는 거지. 죽으려면 다른 데 가서 죽어야지. 그 CCTV 영상을 공개하지. 그렇다면 저희는 두 번째를 생각했습니다. CCTV, 엘리베이터 CCTV에 노회찬 영상이 없구나. 그렇다면 노회찬이 진짜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서 올라갔으면 CCTV에 안 찍혔겠죠. 그래서 제가 노회찬이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었겠구나 해서 제 아파트에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제 아파트의 테스팅 결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신체적 구조가. 하지만 노회찬은 배도 뿔뚝해서 저는 더 날렵한 편입니다. 그런 저도 10초쯤까지 올라왔을 때 5, 6분이 걸리면서 헥헥대면서 그 창틀을 잡고 올라간다는 것이 숨도 가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자마자 경찰은 마치 어느 물체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잠복해 있어라 하듯이 신속하게 나타납니다. 일단 정황상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정황상. 그럼 정황적 의심 가지고 이건 자살이 아니다라고 또 우긴다면 그것 또한 어거지겠죠. 좋습니다. 이제는 객관적 증거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